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서 이제 1,500원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잔뜩 떨어진 우리 돈 원화의 가치 왜 그런지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1,500원까지 뚫리나요? 글쎄 우리 금융당국이 제가 볼 때는 필사적으로 방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환보유고 투입에서요. 예. 이제 환율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담당하지만 이제 실제 전투는 이제 외환시장의 외환보유고 투입에서 계속 사고팔고 이 뚝을 막는 전투는 기재부 국제금융국에서 하거든요. 제가 예. 볼 때는 이 1,500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맹렬하게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400원은 경제가 아주 불안했던 시절 그때 나오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가 2008년을 이제 국제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환율이 1,460원, 70원 갔었는데 지난달에 이게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우리 돈의 값이 내렸다.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자꾸 우리 돈을 팔고 달러를 자꾸 살려고 한다 이 말이고,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와 비견되는 다른 주요국 6개 화폐에 대비해서 달러 가치는 올해 한 10% 가까이 내렸다가 요즘 조금 올랐는데 그러니까 달러는 내렸는데 유독 원화만 더 떨어진다. 예.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는 역대급으로 계속 흑자잖아요. 흑자라는 얘기는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달러가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데 왜 우리 돈의 네. 가치는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수출하는 국가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그 돈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베트남 방민에서 스마트폰을 팔아서 달러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니까 우리 외환시장에 와서 그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면서 우리 가치를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기업들이 우리 돈 원화의 가치를 지키는 천병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29개월째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역대 두 번째 최장 흑자고 우리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환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투자도 해야 되고 달러 값이 자꾸 오르니까 일단 놔둬봐 이렇게. 예, 이러니까 이제 우리 외환시장에 자꾸 원화를 찾는 수요가 과거만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찾아봤더니 3분기에 우리 기업들의 외화 예금이 918억 달러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한 130조 원 정도를 국간에 쌓아둔 겁니다. 이게 역대 최대치고 여기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나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면서 예. 그 주식 투자하려면 또 원화로 미국 주식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환시장 가서 달러 주세요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맞아요. 달러 수요만 자꾸 높아지고 원화 수요 낮아지면서 네. 우리 돈의 가치가 자꾸 낮아집니다. 네. 지난 12일 날 이창용 하는 총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말을 잘못해갖고 채권 시장이 요동쳤다 이런 그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외환시장하고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요동쳤으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총재가. 첫 번째는 한국 경제가 안 좋다. 세 번째는 외환시장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야.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 한 말이 금리 인하와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신중하잖아요. 우리 부동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지켜보고 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방향 전환할 수 있다. 요 말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한국만 올릴 수도 있을까? 이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거대한 방향 전환 혹시나 이러면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채 가격 급락하면 이제 국채 금리가 치솟는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 우리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창용 총재는 아마 외환 시장이 불안하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너무 워낙 막 이렇게 투기적으로 숏포지션이라고 그러죠. 너무 팔지 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겁을 주려고 블러핑을 했는데 시장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금융 발작이라 그러는데 금융용어로 이제 그래서 너무 그날 국채를 너무 많이 팔았고 공교롭게 이틀 지나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2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최고치로 주식을 판 것도 약간 이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의 발언이지만 우리 외환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죠. 그렇죠. 이제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외환시장의 방어막을 치려고 했던 게 시장이 예민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지금 더 예민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우리 정부가 110억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가 발행하기로 한 걸 지금 찍어내야 합니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많으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아마 내년에도 그만큼 적자 국채 계속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한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달러로 돈을 빌리는데 돈 좀 빌려줘 이러면 너무 그 국채 발행량이 많으면 이자라도 더 높이 쳐줘야 그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다가 아시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연 최대 200억 달러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4,300억 달러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지만 저게 충분할까? 네, 의심사기 좋은 상황에서 이 총재의 그런 발언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이른바 채권시장 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런 유동성 과잉이 가져오는 여러 부작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미국보다도 돈을 더 풀었다 이런 분석을 봤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신문들이 며칠 전부터 그걸 쓰던데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간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 광의의 유동성 M2가 그 시중에 풀린 돈이 거의 정확하게 2배가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2년부터 비교를 했던데 2022년은 미국이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QT를 시작한 때입니다. 유동성을 축소한 때부터 미국과 비교하니까 미국은 1년에 유동성이 한 4, 5%로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속도가 늦어졌던데 우리는 거의 해마다 15%, 20% 가까이 돈을 풀었더라. 이게 왜 풀었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집값 내리면서 우리가 23년에 보금자리 특례, 신생아 특례에서 그때만 해도 집사라고 40조 돈을 풀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는 주택시장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돈을 풀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돈을 풀리는 게 중앙은행이나 정부보다 시중은행을 통한 신용 창출이 85%나 되니까 민간 부분에서 원래 돈이 많이 풀리는데 정부에서 또 돈을 풀었고 여기에 지난 정부가 또 20, 30억조씩 해마다 경기 어렵다 추경했고 이번 정부도 또 30조 추경했고 이러면서 중앙은행이 풀고 민간에서 풀리고 부동산 시장 살린다고 풀고 올해 추경하면서 풀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뭐든 그러니까 원화값이든 달러값이든 배추값이든 많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원화 가치도 떨어진다. 이 말은 뭐 틀린 게 아닙니다. 네.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은 유리하지만 그래도 1,500원 선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외환 보유고는 현재 충분한가요? 그 이제 4,260억 달러인가 80억 달러인가 충분하다면 충분하고 한 10년 전에 중국은 외환 보유고 우리 10배거든요. 4조 달러 채워놓고 있는데 조지 소로스 펀드가 역외 시장 공격해가지고 그때 방어는 했습니다. 소로스가 졌는데 헤지 펀드가 졌는데 4조 달러 외환 보유고가 한 달 만에 3조 달러로 줄었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날아간 거예요. 그거 방어하느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천억 달러 갖고 있으니까 많다면 많은 거지만 이게 불안하다. 여기 완전 심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저 달러 국간이 충분할까 하다가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뭐랄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천억 달러가 충분하다 못하다 이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게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젠가 꺾이면 그럼 이제
투자하는 측에서는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그럼 한국이 달러가 좀 덜 들어오겠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 수출이 잘 돼서 버티고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불안이 계속 가면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불리할 겁니다. 그렇죠. 네,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봅시다. 최창렬 교수, 뜬 인물 누굽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꼽았습니다. 네. 그 론스타 사건에서 론스타 그 먹튀 사건, 어제 국제 투자 분쟁 중재에 대한 판정, 취소 신청을 법무장관실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게 서로 이제 생색을 누가 내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여야 간에 조금 이제 튀격이 있었죠. 그런데도 어쨌든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법무장관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이 있다. 예. 긍정평가할 만하다 해서 나름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랜만에 좀 좋은 좀 관심을 끈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세 명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김영삼 전 대통령. 엊그제 서거 10주기인데 예. 어쨌든 광복 이후에 50년 해묵은 군사문화를 일거에 척결한 부분,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역사적 척결했던 분야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불참은 추모식 불참은 대단히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김혜경 여사입니다. 요즘 해외 순방 때 보면 패션, 말투, 행동들 보면 정말 김건희 여사하고 많이 대비된다. 정말 보기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김병기 원내대표. 자기 식구들한테도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미지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예, 3명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주의 진 인물은요. 최창렬 교수. 저는 그 김용범 정책실장을 꼽았는데요. 상임위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김은혜 의원과의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도하게 그 화를 냈던 건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김은혜 의원도 꼭 김용범 정책실장의 딸을 꼭 거론했어야 되냐라는 얘기 나올 수 있겠으나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었던 거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하셨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주 상당히 화를 내더라고요. 이거 화내로 나온 거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김용범 실장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국회의원들 질이지만 그게 국민의 질이거든요. 근데 이걸 차분하게 설명을 이제 김은혜 의원과 논박할 게 있으면 서로 질의응답으로서 문답으로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네. 좀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평가가 좋을 수가 없었다. 여권 내에서도 썩 평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최진 원장 금주의 진 인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들, 예, 원내대표 패싱하고 검사장 18명 고발한 거 그 취지나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당의 지도부를 건너뛰고 독자적으로 한 이 부분이 결국은 어찌됐든 여권 내부의 분열로 비춰지고 결국 대통령에도 부담이 되고 해서 예. 이건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절차, 형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진인물로 꼽았습니다. 네. 자, 금주에 그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전부 유죄 그러나 의원직 박탈은 아니다라고 하는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재판부의 그 판단이 아주 교묘하게 했던 것 같아요. 유죄를 주면서도
저기 그 형사 사건은 또 뭐 2천만 원 벌금을 하긴 했어요. 근데 형사 사건은 금고가 나와야 되거든요. 금고 이상이 나와야 나와야지 의원직 박탈이죠. 의원직 상실되는 건데 그건 또 안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2천만 원 이상이 나왔으니까 의원직 상실되는 거 아니야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 근데 이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은 그건 이제 국회법이거든요. 그렇죠. 국회법으로는 또 다 이제 400원 이하를 때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물론 법원 재판관들이 자신의 뭐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했겠습니다만 이건 이렇게 할 게 아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원의 판단이 언제부턴가 많이 예상은 뒤엎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 대한 글쎄요, 그 민주당 쪽 시각이 있고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번 그 사안은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그 당시 이제 그 서로 이제 대치하다가 2019년도에 뭐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아주 예민한 문제를 하면서 이제 워낙 이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등에 이제에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300일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걸 한 거라서 그걸 그렇게 반대하는 건 그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국회법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 일명 2012년도에 그 개정을 했던 건데 국회법을 그걸 완전 무시했던 거거든요. 네. 이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이 넘어가면 의원들이 이 폭력으로 해도 나중에 벌금형에 뭐 의원직 상실 이 관계 없는 벌금형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 이런 이런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좀 단호하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좀 유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시고 예. 최준 원장. 정말 절묘하게 저하고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똑같으세요? 않을 정도로 똑같은 의견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법부가 상당히 양다리 걸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더니 지금 보면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죠. 유죄는. 유죄인데 아니 이제 근데 유죄는 유죄 무늬만 유죄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무죄 같은 묘한 알쏭달쏭한 저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봐요. 판결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도 솜방이 처벌 내렸다고 비판하지만 그 목소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야 이게 무죄 판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항의의 목소리가 또 크지도 않아요. 이런 양측 여야의 목소리 정책 흐름을 절묘하게 계산을 해서 주판을 튀겨서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사법부의 그런 고도의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영 씁쓸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국회 선진화법이 의미가 없는 거였죠.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는 그 취지가 있었던 건데 워낙 국회에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잦으니까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게 6년 동안 끌 만큼 이렇게 복잡하고 걸작한 문제입니까? 예. 이거는 사법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검찰이 항소해야 되죠? 어떻게 보세요? 해야 되겠죠 이거. 근데 이것도 근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뭐 항소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다라는 없다. 반응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도 검찰 이번에 또 항소를 안 하면은 검찰이 지금 항소 포기권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또 항소 안 하면 정말 오해받을 수가 있죠 검찰이. 아니 연달아 홍수사 안 하면 오히려 사법부는 뭐 오히려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덜하죠. 그렇잖아요. 사법부 문제. 오늘 이번에 항소하면 또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또 목소리를 높이고 반발할 텐데. 서로 이제 그러니까 네. 차라리 검찰이 항소를 해야죠. 이건 항소해서 다퉈봐야죠. 네. 지난번도 항소 포기가 좀 비판받는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대장동 이 사건. 프로에 나와서 제일 곤혹스러운 게 사법부나 검찰이 할 건지 말 건지 예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예상을 해도 별로 틀린 적이 없는데 사법부 예상하면 틀린 적이 많아요. 네,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법원 개혁을 밀어붙이니까 법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직 상실형을 주지 않으면서 당신들이 그 사법개혁 좀 막어 그렇게 뭐 일종의 거래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글쎄요, 얘기 나오는데 이건 좀 과잉된 그렇지 해석이죠. 않았겠죠. 뭐 거래야 하지 않았겠지만 근데 아무튼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한 것부터 예.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전 절대 그러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차분히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특히 요즘의 그 재판 행태가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지금 늦어지고 있고 이러다가 아닌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되는 게 아닌가 유무죄와 관련 없이 뭐 무조건 유죄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걸로 볼 때 그 지기현 판사 또 얘기입니다만 당시 그 윤 전 대통령 석방시키고 그 최근에도 박성재 전 장관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영장을 기각한 것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로 내란 전담 재판부 저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저도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이러다가 이거 정말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판부에 대한 일반의 불신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면 거래야 했겠습니까? 많은 예. 그 정도 오해 같은 게 나올 법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솔직히. 예. 좀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찰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묘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사법개부 개혁 앞두고 판사들이 방금 말씀한 대로 묘하게 정치적인 행동들을 지금 하는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그런 것 그런 같아요. 의혹을 예, 살만하다라고 봅니다. 저도. 네. 자, 그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그다음에 뭐 김영민 의원 등을 이제 뜬 인물 진인물로 꼽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특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좀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제 검사장들 고발하고 이러는 거 그러면서 또 뒷감당 잘하라 그랬더니 알아서 잘하겠다 뭐 또 맞서기도 하고 거듭되는 그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들의 행동을 원내 지도부가 좀 오늘 요번에는 좀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 한마디로.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 봐야죠. 요즘 그래서 나오는 게 명청 갈등 얘기가 진작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재판 중립법 관련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친명계 반응은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아니 대통령 순방 중인데 해외 순방 중인데 이렇게 국내에서 집권당 내에서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론을 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불만이 있습니다. 친명계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한 거는 좀 이제 그런 것들 의식했던 것 같아요. 같은데 그 이외에도 어떤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 이제 재선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치적인 추리가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건데 너무 강성 너무 가는 것 같고 그 정청래 지도부는 괜찮은데 또 이번에 법사위원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그 정청래 대표의 스탠스는 뭔지. 이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니까 이번 지도부와 이제 법사위는 약간 갈리긴 하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실과는 조금 또 갈등이 있으면서 뭐 이런 애매한 관계도 그 여권 내 역학 관계가 꽤 지금 아주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무리수를 뒀나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나. 예를 들면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김용민 의원이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 의논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 고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갔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거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지도부가 말이 똘똘 뭉쳐했구나라고 야권의 엄청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빈미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의논을 했는데 김병기 대표가 너 고발하지 맙시다. 라고 할 경우는 또 못하죠. 못하죠. 하고 싶은데 그럼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보겠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뭐 무슨 물 바가지 뒤집어 쓰자라고 하는 그런 판단 전략적 판단 나름대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조금 보면 이제 국가 배드값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이 강원의 측은 그거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강경파가 있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법사위원들 일부 중심으로 했던 거 지도부 일부 강성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게 있는데 이게 아무튼 간에 중도 유권자들이나 대통령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검사들 18명을 그게 학명이 아니냐의 논란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검사들 고발한다? 그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대통령실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무슨 그렇게 역할을 나누고 곤란하니까 당신들이 다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지금 썼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자기 정치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하고는 달리 민주당은 분명히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보면 정청래 대표라든지 법사위라든지 보면은 또 최근 들어서 또 뭐 1인 1표제라고 해서 당 뭐 룰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등등 보면 여전히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은 좀 결이 많이 다른 거죠.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온건파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실은 당이 아니라 전 국민을 보고 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나 과거 대통령을 보면
오히려 대통령실 강경파로 가요. 그래서 초반에는 당정이 상당히 한 문구물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집권 초기부터 강원이 여권 내부에서 갈라진다. 라는 거는 지금 솔직히 지금 이 정도 지금 선에서 적당히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정도는 저는 장점도 많이 있다고 봐요. 네. 당과 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하는 것. 근데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고 점점 당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제 이 당정 간에 네. 과거에는 당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그러니까 지지율이 민주화 이후 최대였어요. 최대로 약했다고 지금 낮았어요. 최저였다고요. 예. 지금 뭐 상상도 안 가는 거고 지난 얘기 할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여기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게 심각하게 느끼는다는 그 징표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급기야 이제 명청 갈등이라는 단어는 언론의 용어긴 합니다만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언론의 용어가 전혀 근거 없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번 경우도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그게 18명을 고소한다? 고발한 이게 좀 맞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은 약간 부드럽게 그다음 당 좀 세게 해서 상호 역할 분담한다라는 측면이 처음엔 있으나 네, 예. 네. 그러나 이제 너무 오버하는 부분이 더 많이 네. 그게 이제 이게 문제죠. 흔히들 말하면 뭐 국합, 배드캅 얘기들 그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전 그런 단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그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주로 드러나는 분야가 검찰과의 관계, 관계에서. 법원과의 관계. 주로 그쪽이죠. 양쪽에서이고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이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그 신뢰도가 낮아져 있는 것은 맞지만 맞죠. 그러나 낮아진 법원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법원을 심하게 다루면 또 국민들이 민주당도 싫어하거든요. 당연하죠. 반발하죠. 여기 아주 묘한 그 기랑 관계가 있어요.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하던 유권자들도 그렇다고 조희대를 바로 탄핵해? 그러니까요. 이건 별개 문제예요. 예. 검찰도 좀 이상해. 그동안에 하는 게 직시항고도 안 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다 무혐의 처분하고 이것은 엉터리들이네. 도시 주가 조작 의혹도 없던 걸로 하고 이건 윤석열 검찰 사단이었네. 이러다가도 근데 검찰을 막 고소 고발한다 이렇게 거의 적대시하니까 이건 또 별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 오버를 하지 않고 말하자면 강약 템포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수 있는 장치가 뭐냐인데 저는 그 민심인데 민심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상당히 높게 나오지. 나오죠. 그다음에 당 지지율도 거의 뭐 2배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이래도 뭐 상관없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 우리만 이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바로 거죠. 그 부분인데 그 지점인데 국민의힘이 너무 내란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요. 스스로 자꾸 극우 정당의 길로 들어가니까 예.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맨날 여기서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국힘이 좀 정신을 차려야지 이것도 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국힘이 다시 돌아간다.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조금만 변하면 지지율이 높아갈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느끼죠. 민주당도 역시 바뀐다니까요. 바뀔 수 있다. 로키로. 예. 근데 국민의힘이 워낙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나오니까 예. 일단 검찰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유감이 있어요.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해서 아유 뿌리 깊죠. 뿌리 깊죠. 근데 그게 작동이 될 만한 걸 자꾸 기재를 국민의힘이 역설적 결과론적으로 제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윤석열과의 거리두기로 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강도를 높아가기 때문에 높아가니까. 민주당 강경파들은 마음대로 그냥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양극단의 세력들이 예, 이제 예. 점점 몫을 높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국민의힘 얘기는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다시 좀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경기도 평택시 포승공단에 큰 불이 났답니다. 지금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고 해요. 그 인근 주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정현정 씨.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통도사 하이패스 부근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옥산에서 목천까지는 18km가량 정체입니다. 안성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달래내 고개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남사 부근 5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양양 부근에서는
부근은 역시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악에서 밀리고 있고요. 화도에서도 정체입니다. 미사 부근 1차로와 2차로는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분기점에서 바늘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북충주 분기점에서 충주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핫한 여러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하세요. 하세요. 네. 우선 저희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재판 나왔던 거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다 이런 말을 했어. 이거 좀 너무 상식 밖의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그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과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의회 독재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이다.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고 재판부 발언입니다. 또 법안 강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가게 됐다. 이게 재판부의 판시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 이것도. 부당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거니까 이게 뭐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도 이 재판부의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같은 얘기인데 2019년도에 그렇게 했으면서도 또 재판부 이런 얘기했어요.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책 판단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재판부의 단어가 되게 이상해요. 네. 일단 이 핫토말을 꼽았고 또 하나 이건 조금 우리 지금 토론하고 대담하고는 좀 결은 다른데 박민영 의원, 이 의원 미디어 대변인 국민의힘 이 사람이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눈 불편한 것 빼놓고는 기득권이다. 그리고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분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정치인 자격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편견, 차별, 혐오의 발언을 하고 이걸 당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것도 반려했잖아요. 국민의힘. 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국민의힘의 행태 자체가 뭐 내란 이런 걸 떠나서 이 사고 자체가 그리고 이걸 반려하는 이 상황 이게 국민의힘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여러 명 뽑았습니다. 네. 결이 타는 사람들. 최진 원장 금주의 핫한 한마디. 내란 재판에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제1차장을 막 밀어붙이고 윽박 지르면서 본인에 대한 책임을 여인영 전 반기업 사령관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딱 지켜보더니 홍장원 제1차장이 그런 말을 던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고인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정말 치욕적인 발언인데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감수하고 또 정청래 대표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비루하다. 윤석열 대통령 저런 말까지 듣는 게 우리 대통령에 따른 정말 창피하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들을 이렇게 녹화된 걸 보니까요. 정말 안타깝대요. 손을 막 내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장면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의힘 무슨 짓에도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 저런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껴안고 가려고 하는 국민의힘 참 중도층이 달아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국민의힘은 그렇게 그 절언을 못하니 아마 그 지지층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로 이제 넘어갑시다. 네. 지금 장외투쟁한다 그 하고 있잖아요. 이미 시작했는데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지지층들이야 뭐 좋아하겠죠. 근데 그래봐야 지지층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극단적인 유튜버다 뭐 극단 지지층이다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정말 소수예요. 그리고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동훈 대표가 글쎄요. 그분이 이거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이 우리 극우가 됐건 뭐가 됐건 윤 어게인 하는 사람 일단 모아놓자. 단단하게 해놓고 아니 그건 자기가 안 모아놔도 모여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중도 확장성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자들은 내년 1월 달에 윤석열 재판인 결과 나오면 그때부터 중도 확장성으로 나가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은 얘기고. 그러니까 방금 이해가 안 가요. 조창일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장동훈 대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 집회, 순회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게 묘한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동훈 대표가 무리하게 돌아다닐수록 본인에게는 좋다. 네. 그냥 자기 정치다. 자기 정치다. 그렇습니다. 강성 당원들이 똘똘 뭉치기 때문에 본인의 입지와 지지층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럴수록 국민의힘 당에 대한 중도층이라는 지지층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 얘기했어요. 올해까지는 강하게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장동혁 대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의외로 당 현역들, 이나 당원들 원외 지구당 지역 기반이 지지 기반이 되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리를 막 고함을 질러대야 그야말로 그냥 극성 강 지지층을 똘똘 뭉쳐서 그 다음에 뭘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 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죠. 말이죠. 경선 룰도 바꾸는 거 아니에요?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바꾸는 거. 당원 비중을 높인다. 높이는 거란 그렇습니다. 예. 그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권이나 보수의 정체성이 아니고 자기가 뭐 어쨌든 당내에서 위상을 확립해서 뭐 대선 후보가 되려는지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느 정당이든 좀 강경한 세력이 있고 좀 온건한 그렇죠. 세력이 있고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기본인데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는 제가 볼 때 하는 제일 큰 딜레마가 이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결정적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뭐 선거를 대비해서 어차피 그 우리 찍어줄 거라고 보여지면 윤 어게인도 부정선거론자도 마다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은 그것이 당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연 확장, 중도 확장이 안 되게 안 만드는 되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건데 그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장 대표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데 설령 그게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맞지가 않는 생각이 전략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제 말이. 당위를 떠나서 현실이나 그야말로 실용적 관점에서도 그게 안 맞는 건데요. 그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나경원 의원한테 이렇게 코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 하시는 분들이 선거 때가 되면 결국 누구 찍겠느냐. 그렇죠. 물론 뭐 정광훈 목사 정당도 있지만 실제 선거를 해보면 그 당에 안 찍잖아요. 안 찍죠. 뭐 국민의힘을 찍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당신이 그들을 거론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당신들한테 찍을 표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거론하지 말고 거론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당신 찍으니까 그렇죠. 계속 당신들은 오히려 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를 해라. 전 이렇게 코치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사실 근데 왜 반대로 하는지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모르겠는데 그 지난번에 보세요. 그 한남동에서 체포영장 저지할 때도 나경원 의원은 가장 앞장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잠깐 얘기 나왔던 겁니다만 2019년도에 그 당시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얼마나 강경했어요. 강경하고 안 강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좀 그런 극우적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 정치를 지금 5선씩이나 하면서 그러니까요. 납득이 안 그걸 가는 몰라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참 하기 어려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국민의힘이 딜레마가 아니라 장동혁이 딜레마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당경욱 대표가 당의 지지율이나 당의 활로는 두 번째, 세 번째고 일단 본인의 입지 강화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저는 이런 현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당의 지지율은 당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아니 본인이 당대표로 입지를 강화시켜도 6개월 후
그렇죠. 한 6, 7개월 후 선거에서 예. 지면 끝인데 참패하면 물러나야 당 대표가 뭐 해요? 일단 그 여부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제 말이요. 안 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이해가 안 가 진짜. 듣고 싶어요. 어떤 생각이 정말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제일 정치인들한테 설명 안 되는 게 일단 자기 세력 굳히려고 하는 거. 그래야 공천권 행사하고 그래야 자기 세력 넓힐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 민심, 지지율은 멀리 있는 거고 지지층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치 현장에서 하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한테 사람들은- 이익이 될까요? 결국은 실익이 될까요? 그게? 그러게요. 그게 결국은 이건 권력 법칙이니까 권력의 항상 생리, 그리웠었잖아요. 본능적인 건가요? 그럼 본능적이다. 자기 그래도 정치라는 게 현실과 이상의 조화, 예. 정점을 찾아가는 건데 이건 자, 좀 도가 심하다. 이제 며칠 있으면 12월 3일 계엄 1년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날이 장동혁 대표 뭐 100일 100일 취임 100일 이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날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또 있다고 그래요. 네, 있죠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해요?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안 할 겁니다. 제가 뭐 장담합니다. 뭐 틀려도 할 수 없고요. 저는 일단 뭐 추측 자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장동혁 대표가 다만 이 발언을 할 경우에 발언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강성으로 하다 그날 갑자기 사과합니다. 그렇죠. 계엄에 대해서 진정성 누가 묻겠어요? 저는 사과는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할 것 같은데 그런 계엄을 하게 한 민주당의 그 의회 독재를 더 세게 비판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과 아니고 제 사과를 그렇게 말이요. 하면 사과가 아닌 거죠. 사과라는 건 어쨌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가야지. 근데 사과도 비슷한 건 하긴 했어요.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 반대 입장인데 계엄 사과는 하긴 하는데 그걸 아무도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몇 마디 하긴 했었는데. 근데 계엄 사과하고 윤석열 차별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부분에 같이 분명히 얘기잖아요. 가야죠, 계엄에 사실. 사과하는 거는 뭐 과거에도 했었고 두리뭉실하게 했었고 이번에도 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윤석열은 분명히 따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안 할 거라고 그래서 보는 국민의힘에 거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그래서 거죠. 예. 윤석열 차별하면 바로 계엄 사과하고 연결돼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계엄과 윤석열을 자꾸 분리해 생각해요. 네. 예. 그 계엄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윤석열이 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근데 윤 전 대통령 문제가 있다고 치도 계엄은 괜찮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근데 점점 그게 말이 안 윤석열 되니. 차별화론이 지금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송석천 의원이나 조은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금 네. 공개적으로 지금 막 목소리를 내잖아요. 예. 윤석열 선을 그어야 된다고. 그렇죠. 이건 너무 뻔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그 사과를 하든 선을 긋든 간에 그 메시지 효과는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 메시지 낸 다음부터 바로 대여 강경 투쟁으로 갈 거고 또 윤석열로 옹호성 행동으로 갈 건 뻔한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는 뭐 도리 없이 윤 어게인의 행보로 갈 거라고 봅니다. 막상 선거가 닥치고 그 광역이나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선 후보들은 그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면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움직임이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공천권을 또 행사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들이 공천권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든 바꿔야 됩니다. 이 공천권을 당 지도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문제들이에요. 당원 주권주의니 이런 당원 강화가 결국은 당원 강화를 해서 당원의 주권을 강화시키자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강성 지도부가 오히려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당원들의 그 역할이 줄어들어요. 그런 역설이 있다고요. 예. 그런 함정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장동욱 대표가 무서워하는 거는 중도층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지층이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극성 지지층이 반기를 드는 그 소수지만은 그 강성 지지층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 장동욱 너 왜 변했어라고 들어서는 순간 장동욱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두렵다라는 걸 우리가 이 논리를 이해한다면 장동욱이 자꾸 이해가 가는데 강성으로 가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설명이 돼요. 그럼 나도 또 하나 반론이 그럼 그들 좀 잃더라도 정말로 장동욱 대표가 그동안의 모습 이른바 환골 탈퇴해서 예. 완전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탄핵에 대해서 당론도 바꾸고 반대했던 당론 바꾸고 그 중도층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장동혁을. 그럼 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지 않을까요? 근데 중도층하고 지지하는 쪽은 목소리가 별로 없다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강경파들은 바로 앞에서 목소리를 지르고
핸드폰을 던지고 고함을 아니, 지르고 그렇게 되면 물러나라기 나중에 때문에 그러면 황교안 전 대표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성으로 가면은 그 우리 학습 효과가 있잖아. 학습 효과가. 뭐 우리가 장동혁 대표 황교안 전 대표처럼 되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과 뻔한 거 아닌가요? 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수론이 안 이 돼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글쎄 지금 말이에요. 장동익의 어떤 뇌 구조를 지금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나오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최진우 원장식의 분석밖에 없죠. 그렇죠. 그거 그렇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안 되니까.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득되는 게 없다. 없다고 이제 보는 그 얘기를 거죠. 해주는 거고요. 자, 뭐 국민의힘 이제 그 정도 하고 검찰의 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그 과정에 아주 핵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그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네. 이게 뭐 어찌 보면 권력의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수순이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검찰의 요직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럼 뭐 어느 정권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랬고 이번에 영원한 권력 영원한 법칙입니다. 권력이라서 그거 당위적으로 비판할 수 있죠. 왜 그 자기 편 쓰냐. 근데 어느 정권은 그러려고 정권 잡는 거 아닙니까? 코드 인사는 불가피해요. 어느 정권이나. 근데 특히 권력기관의 코드 인사 특히 뭐. 권력이 당연하죠. 검찰이나 이런 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너무 과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가 과할 때. 근데 이 정도 중앙지검장 앉히고 그렇게 과한 거 선까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잘했다 못했다의 차원을 떠나서 아무튼간에 지금 항소 포기할 때 대검 지휘부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검 반부패 부장 지휘부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받겠죠.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저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합니다. 망구의 권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검찰 내 사람 심리. 근데 심어놓고 너무 많은 걸 의지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소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발목 잡혀라든가. 그거 역시 어떤 망구의 권력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많이 믿고 검찰과 많은 일을 하면 나중에 꼭 되맛 예. 이 배치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거기다 그냥 검찰청 내년이면 뭐 이게 해체하고 없어지죠? 폐지하는 수준으로 가는데 지금 어렵고 혹은 편리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검찰 내편 강하게 심어놓으면 그 편들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검찰 생리를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사장들 서명한 검사장들 전부 평검사로 강등시킬 거냐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발언을 그렇죠. 했고 사표 낸 2명의 지검장에 대해서는 뭐 사표를 안 받는 방안까지 검토하다가 결국은 사표를 수리했어요. 그 나머지 또 다 줄사표 내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일단 거기서 멈춘 것 같고. 멈추죠. 정성호 장관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멈출 명분을 줬죠. 근데 그 만약에 평검사로 전부 그게 물론 이제 얘기는 이 검찰청법상 검찰총장과 검사이기 때문에 강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장난에 불과해요. 검사장을 평검사로 하면 강등이죠. 그러나 이제 법상으로는 강등이 아니다.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같은 검사에서 검사로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말장난이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전부 평검사로 강등하는 거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미 시간이 흘러서 안 돼요. 없어져 버린 카드 아닌가요? 이슈가 지났어요. 그 이슈는 벌써. 근데 사실 뭐 검사장 뭐 18명이 어떻게 보면 연판창 돌린 거나 다름없는 건데 이게 뭐 과거 정부는 뭐 박중훈 해병대 사령관하고 반발한 게 뭐냐 뭐가 다를 바이냐라고 보수 쪽에서 이제 이 부분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일개 군인이든 검찰이든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 사람은 반드시 사표를 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국가 중요한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반기를 든다라는 거는 저는 여야 진보를 떠나서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차상병 사건 때 사단장 18명이 연판장 돌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한다? 저는 그때도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다. 박정훈 장관처럼. 그렇죠?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쫙 같이 공개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라는 것이 정당화되면 모든 부처에서 다 국장들이 그렇게 하죠. 장관직이 마음에 안 든다. 부당하다고 판들면 저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검사장 18명 집단 항병은 잘못했다라는 거고 다만 뭐 18명 집단을 강등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적절치 못하다. 이게는 경중을 가려야 되는 거고 내부 조사를 거쳐야 되는 거지. 저는 고소하는 것도 저는 어떤 압박
하는 정치적 효과. 아니 그 저는- 고소 고발도 문제가 있다고 아까 보셨고 네. 평검사로 강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셨고 네. 하지만 연판장 돌린 행동은 잘못되다고 보셨잖아요. 네. 그럼 잘못된 행동에 적절한 수준의 대응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 감찰을 해서 어. 중징계를 할 사람이 있을 거고 경징계를 할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일률적으로 18명 강등시켜버린다? 그거는 그러나 아무튼 그때도 내부 감찰은 해야 했다. 하는 게 당연히 옳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이 부분은 그게 강력하게 이제 경고 조치는 다 항소 포기의 해야 되는 과정을 근데 그냥 설명해요.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단계적 인사 조치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항소 포기가 일부에서도 항소 포기가 좀 이상했다라는 게 비판적이니까요. 있어요. 많이 네.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뭐 전부 집단 항명으로 보고 있지만 그게 명분이 약한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정성호 장관도 사퇴 수습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평검사 강등 없을 것이다. 그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참 그 얘기가 어떻게 말했냐.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놓고 말이죠. 그리고 장동욱 대표나 조국 뭐 정철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토론한다는 거? 나와서 토론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요? 그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항소 포기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토론하겠다는 거니까 아니. 아닙니다. 항소 항소 포기 부분이고 예. 항소 포기하면서 추징금 그 몇천억을 할 수 있는 거를 포기해 버렸다.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법률 교과서에 의하면 또 우리 법에 의하면 이 민사 소송으로 지금 저걸 한 상태라서 이건 국가 권력이 추징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고 그렇지 않다라고 맞아요. 하는 주장을 가지고 뭐 한동훈, 조국, 네. 장동혁 뭐 이런 등등이 토론 서로 어떻게 매치시키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 건데 네. 토론 안 해요, 제가 보기에. 항소 포기하면서 이제 대장동 얘기 또 나올 거라고. 물론 나오죠. 나오는데 네. 이거 성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받아들였는데 이러다가 말공상이. 조국 전 대표가 일단 자기네 전당대회 끝나고 주요 당직 인선 다 끝나고 하자라고 글쎄요. 말을 했거든요. 밀어놨던 그 얘기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이거는 뭐 정치권의 핫 이슈지 국민들한테 핫 이슈가 아닙니다. 뭐 유호야 정당 대표가 말해 이슈 검찰 개혁에는 더 국직국제관들 많은데 뭐 항소 포기를 놓고 TV 틀어서 온 국민이 바라보는데 토론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아니라고 그 입지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려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말로만 하고. 그러니까요. 성사 안 되고 말 예. 겁니다. 근데 덥석 받으니까 이제 뭐 그런데 약간 이슈가 되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거는 안 공사에 저는 풀려죠.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항소 포기를 놓고 무슨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뭐 각자 주장을 할 텐데 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뭐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를 가지고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토론하는 거는 필요한 건데 그런 걸 이미 끝난 지났잖아요. 사건 뭐 이미 그럼 끝난 뭐 걸 가지고 토론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폭으로 가려서 뭐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건 근데 장동욱 대표 입장은 뭐든지 강하게 토론하는 건 뭐 본인은 원하는 바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냅다 조정, 뭐 공격하고 비판하고 뭐 이슈 파이팅하면 본인은 뭐 손해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 여권 쪽에 있는 대표급이 나가서 이렇게 뭐 감론을 박 하는 건 네. 절대 국민들한테도 별로 도움 되지도 않는다. 이루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조국 전 대표도 자신의 입지 강화예요. 입지 강화 거기에다 활용하려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래요. 무슨 뭘 밝히려고 뭘 밝힙니까? 이미 항소 포기한 건데 뭐 이 심은 이루어진다 열리겠습니다. 뭘 얘기를 할 거예요? 정치적인 자신 그러니까 주장. 아무튼 근데 그 성사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 동안에 이 서로 간에 주고받은 토론을 둘러싼 공방의 진행 과정상으로 보면 일단은 조국 전 대표가 좀 손해를 본 게 보여야죠. 하겠다고 했다가 물러선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나중에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 정치판에서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면은 여권에 사실 그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아요. 뭐 집중적으로 대통령 얘기 나올 텐데. 나올수록 대장동은 안 좋아요. 그럼요. 어쨌든 그럴 거 간에. 없기 때문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직진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 할까요?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모의 사랑해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토요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